네, 트럼프는 초기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마스가 빨리 인질을 풀어줘야 된다. 어려운 조건을 만들면 지옥문을 열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 지구에 지금 대규모 군사작전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이 과도한 군사력을 통해서 6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지금 너무나 많아요. 이거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지금 대내외적인 이미지는 최악이에요. 지금 유럽 여행 가서 피부려 하거나 이스라엘 여권 잘못 내놨다가 호텔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요. 최악의 시나리오는 가자지구 인질 석방 협상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제 인질 석방 아직 이스라엘 인질이 50명이 잡혀 있고요. 그 중에 20명이 살아 있는데 그 20명 중에도 지금 목숨이 위태위태하다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이제 빨리 인질 석방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전략을 바꿨어요. 지금까지는 한 번에 모든 인질을 풀어내자라는 그런 전략이 아니었거든요. 최소한의 어떤 일단 급한 인질부터 먼저 풀어내고 나머지 인질은 또 다음 협상에서 풀어내자라는 게 이스라엘 전략이었는데, 최근에 네타냐후 총리가 이번에 한 번에 모든 인질을 다 풀어야 된다고 전략을 바꿨어요. 이게 원래 하마스의 전략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전략을 바꾸기 전에 협상을 했던 내용이 60일 휴전 협상이었어요. 60일짜리 휴전 협상이었고 10명 정도 살아있는 인질을 풀어준다는 게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협상 내용이었는데, 그 하는 중에 갑자기 이스라엘이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인질을 한 번에 풀어내야 된다고 전략을 바꿨기 때문에 하마스는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고, 들리는 소식은 하마스는 이미 합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60일짜리 휴전안에 합의를 했어요 이미. 근데 갑자기 이스라엘 바꿔서 60일짜리 안 한다, 이제 한 번에 다 50명 다 풀어줘야 된다, 새로운 협상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저는 좀 어떻게 이 전략을 바꾼 것이 왜 전략을 바꿨을까? 그러면 왜 과거에는 한 번에 다 풀어내는 전략을 쓰지 않고 왜 지금에야, 더군다나 하마스가 60일짜리 휴전에 거의 합의했다는 내용이 난 전후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자기 전략을 바꿨냐, 의심이 가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결국 한 번에 다 풀어내는 협상을 하려면요, 결국 하마스가 지금 50명을 인질을 잡고 있는데 그걸 다 풀어주려면 하마스의 조건은, 가장 중요한 조건은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완전 철수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지금 완전 철수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한 번에 다 풀어내기 어렵잖아요. 지금 조건이 안 맞는단 말이죠. 조건이 안 맞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한 번에 다 풀어내려고 그러고, 하마스는 절대 우리는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 군인 한 명이 남더라도 우리는 다 풀어줄 수 없다고 얘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협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거를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 그럼 왜 한 번에 다 풀어내겠다는 협상 방식을 바꿨냐? 결국 이것은 전쟁을 계속하기 위한 어떤 그런 의도가 깔려 있지 않냐, 의심이 상당히 돼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고요. 어쨌든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협상단이 따로 도하러 갈 것 같습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가게 되면 이스라엘 쪽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에 다 풀어주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또 실제 가서 60일짜리 휴전 10명 정도 풀어내는 거, 이거에 합의할 가능성도 낮지만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이스라엘이 지금 대외적으로 한 얘기는 아니다,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이번에 한 번에 다 풀어낸다고 하고 있지만 실제는 그렇게 할 가능성이 조금은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왜 전쟁을 계속하려는 걸까요? 이유는요, 네타냐후 총리가 이끌고 있는 연정에 있는 연정 파트너 중에 상당히 극우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줄기차게 요구했던 게 가자지구 전쟁 끝내면 안 된다. 하마스를 완전히 괴멸시키기 전까지는 가자지구 전쟁 끝내면 안 되고, 더 나아가서 가자지구에 옛날처럼 2005년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완전 철수했는데요. 2005년 전까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정착촌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주민들이 살 수 있는 마을을 만들어서 거기 불법으로 정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우파들이 이번에 우리가 가자지구를 다시 점령했으니 다시 한번 정착촌을 가자지구에 만들어야 된다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봤을 때 네타냐후의 의도는 연정이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가 총리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정이 무너지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가야 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걸 들어줘야 돼요. 연정이 탈퇴 안 하려고 막으려면요, 안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요구를 계속 들어주면서 무려 지금 거의 2년 동안 전쟁을 끌어오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역시 연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과도한 전쟁을 계속 해오고 있는 네타냐후 총리를 규탄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내 많은 전문가들이나 지식인들이 의심을 하고 있어요. 저만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전쟁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 생존을 유지하는 것, 대단히 이제 이거는 나쁜 선례고 결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중동 지역 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팔레스타인 가자 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아주 이기적이고 나쁜 선례라고 할 수 있겠죠. 가자 지구에 대한 트럼프의 입장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나타냐후 총리를 밀어주고 있어요. 초기에는 휴전을 빨리 끝내고 싶어 했었고 트럼프 대통령도 60일짜리 휴전에 초기에는 찬성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나타냐후 총리를 적극 지지하고 있는데 입장을 바꾼 이유는 이제 하마스가 계속해서 이제 어려운 조건을 걸었다. 이스라엘 밖에 어려운 조건을 걸었다. 뭐 한 2, 3주 전에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60일짜리 휴전이 중단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는 인질을 한 번에 풀어내는 협상밖에 없다. 인질을 절반씩 나눠서 풀어주지 않겠다. 그렇게 이제 선회를 입장을 완전히 바꾸게 됐는데 그쯤에 트럼프 대통령도 하마스가 너무나 어려운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마스에게 희망을 걸기는 어렵고 그렇다면 나타냐후 총리가 얘기하는 더 이상의 중간 합의는 없다. 한 번에 인질을 다 풀어내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기에 지금 동의를 하고 나섰고 그것은 이제 나타냐후 총리의 설득이 통한 것 같고요. 나타냐후 총리와 트럼프가 이제 하마스에 대해서는 같은 한 전선, 단일한 입장을 보여주면서 하마스를 압박하기 위한 어떤 그런 수순으로 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제가 의심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하마스가 어려운 조건을 걸어서 그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나타냐후 총리가 한 번에 인질을 다 풀어내는 방식으로 바꿨다. 그것도 일부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더 큰 이유는 그것을 명분 삼아서 아예 하마스가 받기 어려운 한 번에 인질을 다 풀어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완전히 나가야 된다는 그런 조건을 하마스가 요구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미 여러 차례 그 조건을 들어줄 수 없다고 이미 선언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협상의 여지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왜 그러면 그런 방식을 선택했을까 의심을 하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트럼프는 나타냐후의 설득에 그냥 넘어가서 그리고 하마스가 너무나 강경한 자세를 보였기 때문에 트럼프는 초기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마스가 빨리 인질을 풀어줘야 된다. 인질을 만약 풀어주지 않고 계속해서 협상을 끌고 가고 어려운 조건을 만들면 지옥문을 열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마스에게 지옥문이 열릴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나타냐후에게 가자 지구에 지금 대규모 군사 작전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비군 동원 시작했고요. 그리고 가자 지구 전체를 지금 이스라엘군이 점령하는 계획안도 만들어 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결국 트럼프가 얘기하는 지옥문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군사 외교 여론까지 고려했을 때 이스라엘의 이중 전선 전략이 지속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이스라엘은요, 다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헤즈볼라의 전쟁을 수행했었고 헤즈볼라와 가자지구 전쟁 중에 이란과 작년에 두 차례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이 있었고 그리고 시리아에도 계속해서 작전했었고 지금도 예멘하고 지금 예멘에 있는 후티도 어저께 또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물론 이스라엘이 슈퍼맨은 아닙니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다 가능하다. 그리고 끄떡없다. 절대 안 그렇죠. 이스라엘도 힘들어요. 어떻게 7개의 전선에서 한꺼번에 전쟁을 하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죠. 어려우나 가능은 하다. 가능은 하고요. 이란과의 전쟁 추가적 가능하고 그 다음에 가자지구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제 물론 부담은 됩니다. 부담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충분히 이란과의 또 다른 무력 충돌도 준비하고 있고 이미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스라엘도 쓸 수 있는 가능한 수단 자체가 제한되어 있죠. 무제한은 아닙니다. 무기도 제한되어 있고요. 인력도 제한되어 있고요. 모든 것들이 다 제한적입니다. 미국의 계속적인 무기 공급이라든지 탄약 공급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야만 계속 전쟁을 할 수 있지. 이스라엘이 무슨 무기를 그냥 산처럼 쌓아놓고 몇십 년 전쟁을 할 수 있다. 끄떡 절대 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도 계속해서 미국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특히 동일 같은 국가들로부터 무기도 많이 받아야 되고 부품 같은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특히 폭탄, 탄약 같은 것도 미국의 원조가 없으면 사실상 폭탄을 쏠 수가 없죠. 폭탄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어렵긴 합니다만 미국이 계속 도와준다면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전쟁을 수행할 능력은 된다. 물론 외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국제사회 여론은 최악이죠. 지금 이것은 왜냐하면 지금 최근까지 영국과 프랑스, 독일, 뉴질랜드, 호주 이런 국가들이 이제 9월로 예정된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승인하겠다고 했어요. 가자 지구에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과도한 군사력을 통해서 가자 주민들을 죽이는 것 6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지금 그 중에 뭐 한 2, 3만 명이 하마스 대원이라고 친다고 해도 3만에서 4만 정도는 쉽게 말해서 전쟁에 따른 부수적인 사망자들이거든요. 너무나 많아요. 이거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아무리 다른 전쟁, 아무리 다른 역사 속의 다른 전쟁에 비해서 부수적인 피해가 적다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전쟁을 하게 되면 민간 피해가 안 날 수 없고 다른 어느 전쟁보다도 우리가 도덕적으로 그리고 조심을 했기 때문에 민간 피해가 적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걸 비교할 수 있지만 인간의 생명이라는 게 4만 명에 3만 명이라는 인간의 생명이 가자 주민들이 전쟁과 아무런 상관없이 사망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게 다른 수치보다는 훨씬 낫다라고 계속 주장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금 대내외적인 이미지는 최악입니다. 지금 유럽 여행 가서 피부려 하거나 이스라엘 여권 잘못 내놨다가는요 호텔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그걸 이제 반유대주의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만큼 이스라엘의 대외적인 이미지가 최악으로 가고 있고 결국 정치인들이 수뇌부가 왜 쓸데없이 가자지구 전쟁을 이렇게 오래 끌었냐는 거죠. 가자지구 전쟁을 6개월만 하고 끝냈더라면 이렇게까지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전쟁을 끝내고 다시 하마스가 다시 이스라엘을 위협할 수준이 되면 다시 가서 전쟁을 하면 되거든요. 왜 전쟁을 끝내지 않고 지금까지 왔냐. 이것은 저는 이스라엘의 패착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2차 혹은 3차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이란하고 이스라엘은요 조건이 있긴 하지만 핵협상이 잘 안 되면 2라운드는 뭐 예정된 일이다. 그리고 2라운드는 1라운드보다 조금 더 격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다행히 1라운드가 트럼프가 쌩 난리를 쳐서 12일 만에 잘 끝났죠. 그리고 2라운드에서 또 이것이 12일 만에 잘 끝날지 아니면 15일이 될지 아니면 뭐 한 달이 될지 우리가 예측하기 힘들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핵협상에 모든 것이 달려있고요. 핵협상이 안 되고 이란이 다시 한번 핵주권을 주장하면서 핵활동을 재개하거나 방공망을 재건하거나 그다음에 핵시설을 복원하거나 우라늄 농축을 재개하거나 그다음 탄도미사일 개발을 증폭시키거나 여러 가지 레드라인이 있는데 이것을 넘는다면 이스라엘이 군사적 수단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고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는요. 이란이 핵무기 개발로 작전을 바꾸는 왜냐하면 지금 강경파들은 계속해서 더 이상 우리가 이란의 안보를 지켜낼 수 있는 수단이 없다. 압도적 군사력 미국과 이스라엘의 압도적 군사력이 우리가 당해보지 않았냐. 그러면 그런 압도적 군사력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핵탄두를 제조함으로써 북한 모델로 가야 된다라고 누가 봐도 그렇게 느낄 거예요. 그게 상식적이고 그게 논리적이죠. 자, 그렇다면 과연 그럼 이란이 핵무기 개발로 가는 그런 수를 선택을 할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럴 가능성은 지난 6월 전쟁 이전보다는 훨씬 높아졌어요. 왜냐하면 전쟁에서 당해봤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시나리오, 최악의 시나리오는 핵무기를 만드는 시나리오고 조금 더 나은 시나리오는 미국과 핵협상을 재개하지만 재개하는 게 제일 최선의 시나리오고 그 중간에는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 시나리오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이란의 태도를 봤을 때는 협상이 좀 어렵지 않냐. 모릅니다. 또 내일 아니면 모레 이란이 상당히 전향적으로 나와서 돌파구가 마련될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핵협상으로 가겠죠. 핵협상으로 간다면 중동 지역이 다시 한번 무력 충돌로 갈 가능성은 낮아지지만 그런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한 번 더 중동 지역에서 이란과 이스라엘이 충돌하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란이 실제로 몇 시간 만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현실입니까? 아니면 전략적 과정입니까? 몇 시간은 조금 과장된 것 같고요. 마음만 먹으면 한 달? 짧게는 한 달, 길게는 뭐 6개월 정도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이제 지난 6월에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기 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핵 문턱 국가라고 하는데 지금은 사실 조금 불투명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만들려면 고농축 우라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408km 정도가 이란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이 요거 지금 우리가 반출해서 잘 보관하고 있지는 않고 공격받은 핵시설 그 지하에 묻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그거 캐내지도 못했다. 그러니까 묻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 말을 이제 100% 믿는다면 일단 고농축 우라늄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란은 또 다른 핵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우리가 모르는 핵시설에서 또 우라늄 농축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숨겨놓은 거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100% 이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여전히 명확하게 이 부분에 답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이미 2달이 지났고요. 시간이 계속 가면 갈수록 이란은 핵시설을 아니면 핵활동을 미국과 이스라엘의 눈을 피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국은 핵협상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같은 발언이 이란 국내 여론을 결집시키는 정치적 효과를 노린 것은 아닐까요? 그렇죠.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일단 지금 기본적으로 이란은 핵 기술을 어떤 이란 국민, 어느 이란 국가의 즉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죠. 자부심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제재를 받고 있고 서방과 어떤 교육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만 미국의 제재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과학기술은 상당히 뛰어나다. 결코 미국이나 서방 국가에 뒤지지 않는다라는 하나의 자부심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핵기술이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이란 국민들의 자부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 집권 세력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가 만들려고 결정만 안 했을 뿐이지 만약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핵무기도 우리가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과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자, 이것은 이제 이란 국민들의 자부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또 다른 하나의 측면을 말씀드린다면 미국이나 서방 국가와의 협상력이죠. 우리가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핵협상이 다시 재개될지 뭐 안 될지 지켜봐야겠지만 핵협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어떤 능력을 과시하는 그리고 수틀리면 우리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압박용으로 또 이런 발언을 할 수도 있죠. 이란 국민들에게 소위 말해 국뽕 전략을 펼치는 걸까요? 그렇죠. 국뽕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사실 내세울 게 별로 없잖아요. 지금 제재로 고통받고 있고 그다음에 경제 상황이 최악이고 그다음에 에너지 수급 상황도 최악이고요. 전력이 부족해서 이제 하루에 몇 번씩 정전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환경이 너무 안 좋아져서 그다음에 강수량이 부족해서 그다음에 국가가 물 수자원 관리를 잘 못해서요. 지금 물 부족 사태가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란이 내세울 게 뭐가 있을까? 결국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우리의 역량을 집중해서 과학기술 발전을 시켜서 우리가 인공위성도 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도 가지고 있다라는 어떤 정권의 정통성, 정당성을 만들기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야톨라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의 이란은 항복 안 한다라는 메시지는 단순 선동인지 실제 군사 명령으로 해석해야 합니까? 이것은 이란의 자존심이죠. 설사 지난 6월에 이스라엘과 미국의 어떤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우리가 공격을 받았지만 우리가 엄청난 피해를 입었지만 그러나 여기서 이제 공개적으로 이란이 항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상당히 큰 데미지가 있습니다. 피해가 있죠. 왜냐하면 이란 국민들이 봤을 때도 우리가 피해를 입은 것은 맞지만 여기서 굴복하지는 않겠다라는 강력한 저항의 의지를 보여줘야지 여기서 우리가 더 이상 미국과 이스라엘의 어떤 압도적 군사력에 맞서 싸울 수 없다. 약한 모습 보인다든지 더 이상 이란이라는 국가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력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집권 세력이 정권을 잃을 수도 있는 대단히 치명적인 사건으로 번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거의 무릎을 꿇는 그런 피해를 입더라도 말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특히 최고 지도자니까 우리가 끝까지 이 외세의 침입에 대해서 저항을 할 것이고 이것은 이란 국민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도 있지만 주변 국가들 그리고 전 세계에 던지는 메시지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이 아무리 공격을 받더라도 우리는 이란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는 끝까지 싸우겠다. 일단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국민들에게도 단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은 힘들지만 우리가 똘똘 뭉쳐서 다시 한번 미국과 이란의
이란에 저항한다면 우리가 승리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던져주는 그래서 상당히 이 메시지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이란이 예비 우라늄을 가지고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한다면 미국과 이스라엘은 즉각적으로 군사행동을 실시할까요? 아니면 외교적 압박을 먼저 할까요? 우라늄을 가지고 있다고 선언하는 것 자체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적극적인 어떤 군사적 공격을 부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협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라늄을 가지고는 있으나 아직 우리가 이것을 핵활동을 통해서 핵무기로 만들지는 않았다. 그런 상황이라면 협상의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협상을 통해서 그 고농축 우라늄을 네가 해외로 반출만 한다면 우리가 이란을 다시 공격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미국과 이스라엘이. 자, 그렇기 때문에 고농축 우라늄을 이란이 빨리 찾아서 러시아나 다른 국가로 이제 반출을 하고 그다음에 미국과의 핵 협상을 계속 진행한다면 이란은 경제 제재를 풀 수 있고 다시 국제사회와 정상적인 관계를 새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만약 여기서 이제 우라늄 농축을 더 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지하 시설에 붙여 있는 고농축 우라늄을 다시 캐내서 더 농축을 시켜서 90%까지 올린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이 봤을 때 용인할 수 없는 그리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다면 얼마든지 추가적인 군사적 공격이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이 이제 가장 지금 중동 상황이 다시 한번 어려워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이고 어제 이제 보도가 난 것은 텔레그래프라는 영국 신문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란이 우리가 지금까지 60% 정도까지 우라늄 농축한 적이 있는데 20% 이하로 낮추겠다. 이제 미국과의 협상에서 20% 이하로 낮추겠다고 낮출 용의가 있다는 그런 이란 관리의 말을 인용해서 영국의 텔레그래프가 보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미국과의 협상에서 내놓을 이란의 카드가 될 것인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런 보도가 났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 이란이 계속해서 우리가 핵활동을 freeze 즉 중단 지금 현 시점에서 중단할 용의가 있다라는 그런 의사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협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제 조금씩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아직 미국과 이란이 협상 시작도 못했어요. 지금 전쟁 끝나고 2달이 다 넘었는데 계속해서 지금 이란은 유럽 국가와 계속 좀 협상을 하고 있고 유럽 국가와 하려는 이유는 이제 유럽 국가들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란이 계속해서 지금 영국, 프랑스, 독일과 협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라늄 60% 농축이 의미하는 바는 어떤 건가요? 네, 농축 우라늄, 고농축 우라늄 60%는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국제사회에서 핵 원자로를 가동하기 위한 농축 우라늄 농도는 3.67%면 충분합니다. 3.67%만 충분한데 이란은 지금 20% 정도는 우리가 낮출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20%도 상당히 많은 거죠. 왜냐하면 3.67%만 되는 건데 그거의 7배 정도 되는 20%를 한다는 것이고 20%의 3배나 되는 60%는요. 빠른 시일 내에 90%까지 금방 갈 수 있어요. 농축을. 자, 그럼 90%는 이제는 핵 탄두를 만들 수 있는 농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60에서 90은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60%는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특히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이 60% 농축을 했다는 것은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90%로 갈 수 있고 90%가 되면 그 고농축 우라늄으로 핵탄두 제조에 나설 수 있다는 그런 염려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이란을 압박하고 있는 그래서 60%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란은 북한과 같이 국제사회가 자신들을 과소평가하지 않도록 허세 카드를 자주 꺼내는데 이런 발언은 그 연장선에 있는 걸까요? 아울러 이란의 허세 카드는 과거 어떻게 사용되어 왔나요? 이란의 이제 허세, 허풍, 우리가 뭐 영어로는 블러핑이라고 하는데, 결국 이것은, 이란 현 집권 세력이 통치를 위해서는 쓸 수밖에 없는 카드다. 네. 왜냐하면 중동 지역은 정글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약한 모습을 보이면 바로, 주변 국가가 물어뜯습니다. 실제 약하더라도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동에 있는 국가들이 전략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훨씬 더 많은 것 그리고 더 강력한 것을 의미하는 그런 허세 카드를 써왔고요. 이란도 계속해서 지금 즐거운 협상용으로 허세 카드를 써왔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예를 들어서 지난 6월에 전쟁이 나기 전에 이란에서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과 미국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의 방공망은 우리 자체 방공망으로도 이스라엘의 전투기를 격추시킬 수 있다. 막을 수 있다. 라고 얘기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방공망이 헛방이었다. 막을 수 있는 게 사실 없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투기가 그렇게 많이 왔다 갔다 했지만 하나도 격추를 시키지 못했다는 점. 자, 이런 점을 봤을 때도 이란이 계속해서 자신들의 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허세를 부리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뭐 이게 누가 봐도 이 허세가 과장이라는 것을 다 알 텐데 앞으로 그러면 또 이 허세 카드를 쓰겠느냐? 또 씁니다.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야만 자국민을 다독일 수 있고 현 집권 세력의 생존을, 그리고 차후에도 현 집권 세력이 다시 한번 집권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허세 카드는 계속 쓸 것이고요. 이것은 뭐 비단 이란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전략적 차원에서 어떤 외교적인 수사, 허세를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죠. 아무리 지금 전략적으로 상황이 부족하고 약하더라도 그것을 적에게 공개적으로 내보이는 것은 상당히 전략적으로 불리합니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란은 이런 허세 카드를 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자, 중동 지역 조금은 지금 소강 상태지만요. 밑에서는 지금 아주 여러분이 관심을 안 가져서 그렇지 가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가자 지구도 문제고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문제고요. 다 문제가 크지만 중동 지역에서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이란의 핵협상의 성공 여부입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 리스크는 이란에 달려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챙겨 보시고 잘 보셔야만 국제 정세를 이해하시고, 특히 중동 정세는 우리 헬로우 매너 헬로우 매너를 많이 보시면, 거의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 지금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시면 조금 더 빨리 중동 정세를 예측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